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전쟁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격렬한 전투? 영웅적인 희생?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전쟁 속에 숨겨진 보물의 이야기, 그리고 한 줄기 다리가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나치의 황금, 사라진 미술품, 그리고 다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 이 모든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특별한 부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문화재 부대, 영어로는 마니어먼츠 맨이라고 불리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고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충격적이게도 적국의 보물과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군인들이 전쟁터를 누비는데 그 옆에는 마치 진품 명품의 감정가처럼 문화재 전문가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건물은 폭격하지 마세요. 여기 귀중한 미술품이 있습니다. 저 박물관은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지 박물관 관계자들과 미리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귀중한 작품들을 미리 빼내세요 라고 말이죠. 전쟁 중에도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리품을 챙기려는 계획이었을까요? 나치 독일의 고위층들은 미술품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특히 괴링은 미술품 수집광으로 유명했죠. 러시아를 침공할 때도, 프랑스를 점령할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품 미술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패망할 무렵, 이렇게 모은 엄청난 양의 문화재들은 두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금 광산 안, 다른 하나는 베를린의 대공포탑 지하였죠. 전쟁이 끝나갈 때까지 그들은 이 보물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호박방, 엠버룸입니다. 호박방은 18세기에 만들어진 예카테리나 궁전의 방으로 이름 그대로 방 전체가 호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벽 전체가 반짝이는 호박으로 덮여있는 방을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1941년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모든 유물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호박방만은 문제였습니다. 방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었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고 독일군은 이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독일군은 호박방의 장식들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기록도 있고 원래 있었던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호박방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리닝그라드에 보관했다가 소련군이 점령할 때 불에 탔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반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박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요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방 전체를 덮었던 장식물들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양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모험가들과 보물 사냥꾼들이 호박방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항상 이런 괴담들이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의 금을 모아 어디에 숨겼다더라. 금을 가득 실은 배가 침몰했다더라. 열차에 보물을 싣고 어디론가 갔다더라. 실제로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정말로 금은보화를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다가 침몰한 배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상어가 들끓는 카리브해를 뚫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보물 이야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죠.
고고학에서는 퇴장 유적 또는 매장 유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호어드라고 하는데요. 땅 위에 아무런 표지도 없는데 갑자기 발견되는 보물 더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경 근처에서는 연나라의 화폐인 명도전과 철제 농기구가 항아리에 담겨 통째로 발견된 경우가 50개 이상 됩니다.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고 다시 찾아가지 못한 것이겠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항아리에서 엄청난 양의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땅에 묻고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목민들의 무덤입니다. 몽골이나 유목민족들은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며 집이 없이 살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무덤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집이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은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무덤에 쏟아부었죠. 수원 지역을 가보면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분들이 수천 개씩 있습니다. 신라의 황남대총만 한 크기의 무덤들이 사방에 널려 있죠.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특히 유목민 왕들의 무덤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가 다스렸던 수백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부족장들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황금으로 덮은 말뼈도 같이 묻었고요. 하지만 이런 무덤들은 대부분 도굴당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러시아가 특히 많이 도굴했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표트르 대제 시절에 한 총독이 황금 유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기뻐하며 물었죠. 금광이 발견되었느냐? 아닙니다. 옛 무덤에서 캐낸 것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보물을 녹여서 가져온 것이냐? 그래서 즉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옛 쿠르간에서 황금을 캐지 말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포고령이 나간 후부터 도굴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저기 정말 황금이 많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에 의한 약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후 민간인들에 의한 약탈입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한 번에 죽지 않고 며칠 동안 부상당한 채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워털루 전투에서는 4만에서 5만 명의 부상병이 벌판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후송하려면 1인당 4명씩, 총 20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탈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살아있는 부상병에게서도 시계, 반지, 옷, 신발까지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실제 워털루 전투에 참전했던 한 군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상당해 쓰러졌을 때 약탈자들이 오면 무조건 다 내줘라. 이것만은 우리 아들 사진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 유품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는다. 왜냐하면 걔들은 바쁘거든. 빨리 다음 사람한테 가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그냥 죽이고 가져간다. 섬뜩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전쟁터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참전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가 끝나면 주민들은 무서워서 전장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몰려갔다고 하죠. 중학생 형들이 싹 가져갔어요. 손목시계, 만년필. 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형들 따라갔다가 만년필 하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계 같은 건 절대 어린애한테 안 주고 어른들이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유해 발굴을 할 때 손목시계나 만년필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전투가 끝나고 피도 마르기 전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철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화살촉, 총알까지도 싹 가져갔습니다. 고대 전투터를 발굴해도 무기류가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벽 틈 사이에 박혀서 빼낼 수 없었던 화살촉 몇 개 정도만 발견될 뿐입니다. 실제로 한 고고학자가 학생에게 고구려 철제 화살촉으로 논문을 지도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화살촉이 고작 500에 6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부 창고에서 뭉텅이로 나온 것들이지 실제 전장터에서 발견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성터를 전면 발굴해도 화살촉이 몇 개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이 싹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언덕 위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다리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다리는 병목 지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다리를 건너려면 줄을 서서 천천히 건너야 합니다. 둘째, 다리를 끊어버리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집니다. 셋째, 다리를 차지하면 적의 진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수만이 아닙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투에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력, 시간, 그리고 장소입니다. 보통 병력만 생각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삼국지의 장판교 전투입니다. 장비가 다리 위에 서서 혼자 조조의 대군을 막아낸 이야기죠. 물론 소설에서는 과장되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 한 명만 다리 위에 있으면 그 다리는 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이 중요하고 사람이 모이는 목이 중요합니다. 한 곳을 지키면 여러 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량입니다. 아군이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뛰어난 교량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군은 생각했습니다. 로마군이 강을 건너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가 방어 준비를 하면 돼. 그래서 적군은 여유롭게 일주일치 식량을 준비하고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은 하루 만에 다리를 놓고 정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적군은 완전히 당황했죠. 준비한 식량은 일주일치인데 하루 만에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대는 보통 20일치, 15일치 식량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에서 4일치 정도만 가지고 전장에 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예상하고 온 적군이 하루 만에 전투를 치러야 한다면? 시간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로마군은 6일의 여유가 생기고 적군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군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리를 빨리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과 맞붙은 가우가멜라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는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전 페르시아 내전을 보니까 동생이 사막 지역을 지나다가 더위에 지쳐 형에게 졌더라는 겁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다리우스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너머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레바논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2개의 큰 강을 건너야 했고 뜨거운 이라크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는 더위에 지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 거야. 역사 공부를 좀 하셨네요, 다리우스. 하지만 알렉산더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뜨거운 사막 지역으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크게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방어하지 않던 지점에서 티그리스강을 건넜죠. 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배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리우스는 강을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우가멜라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전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넌 알렉산더는 10일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강 건너기 너무 힘들어. 그만큼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다리우스는 강을 못 막았을까요? 강의 문제는 이겁니다. 강은 길어요. 100m, 200m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또 상류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방어군이 강 전체를 따라서 움직이며 막으려고 한다면? 공격군은 5만 명인데 방어군이 10만 명이라고 해도 방어군은 강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식량 소비는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적이 어디서 건널지 모르니까 군대를 분산시켜야 하죠. 결국 방어하는 쪽은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공격하는 쪽이 여기서 건너겠다라고 선택하면 방어군은 그저 거기로 달려가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 주도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10배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강 때문에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야 한다면 이미 50%는 진 겁니다. 다리우스가 병력이 훨씬 많았는데 왜 강을 건너가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럼 10배가 많으면 건너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못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었고, 기다리니까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었고,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는 왼손으로 잽을 넣고 오른손으로 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타이슨 앞에 서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주권을 줘야 하는데 타이슨한테 무슨 주도권을 줍니까? 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 병력이 많고 세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강변에서 주도권을 주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장수왕은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오늘날에도 KTX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 보면 생각이 듭니다. 한강이 이렇게 넓었나? 지금도 이렇게 넓은데 당시에 다리도 없이 어떻게 4만 명이나 건넜을까요? 따르면 고구려군은 광나루 근처에서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광나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나루터였습니다. 다리는 없었지만 배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제가 한강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고구려의 병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둘째, 백제는 후방 지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셋째, 고구려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전략은 이랬을 겁니다. 상류에 소규모 부대를 보내서 건너게 하고 주력 부대는 다른 곳에서 건너는 식으로요. 방어 백제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세로왕은 아차산 밑에서 참수되고 백제는 공주로 천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알렉산더 때부터 사용했던 강도와 전략이 수백 년 후 한반도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교과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싸울 때는 그 교과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6월 6일 새벽에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11시, 중요한 작전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글라이더를 타고 프랑스 내륙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다리였습니다. 페가수스 다리, 실제로는 베르빌과 랑빌 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죠. 페가수스라는 이름은 날개 달린 말, 그리스 신화의 천마입니다.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왔으니까 페가수스라는 작전명을 붙인 거죠. 이 다리가 중요했을까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하루에 20만 명, 한 달 동안 무려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 2,000톤 이상의 물자가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탱크도 오고, 대포도 오고, 식량도 와야 했죠. 그런데 프랑스 국도 13번 도로,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같은 개념, 가 바로 이 다리를 지나갑니다. 만약 독일군이 이 다리를 폭파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친다면 300만 명의 군대가 해안에 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특수부대는 전날 밤 11시에 다리를 확보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리 확보 완료. 상륙 가능. 그제서야 새벽에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1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아르덴 숲을 통과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탱크가 막 돌진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르덴 숲을 통과하는데 2에서 3일 동안 병목 현상이 일어나 전차들이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 한정된 다리, 교통체증. 군대도 결국은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 연합군이 제대로 폭격했다면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쳤죠. 전쟁은 이런 순간순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하면 태평양 전선과 유럽 서부 전선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을 돕기 위해 영국은 물자를 보내야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이란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친독일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이란의 레자 샤 팔라비는 독일과 가까웠죠. 영국과 소련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군대를 보내 이란을 점령해버렸습니다. 1941년, 레자 샤는 강제로 퇴위당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황제로 앉혀졌죠. 이란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 하나가 이란입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강제로 점령당했으니까요. 이라크에서도 1942년에 친독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즉시 진압했죠. 중동은 석유 때문에 영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942년, 이집트 북서쪽의 알라메인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 일명 사막의 여우가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이 수에즈 운하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롬멜이 승리한다면 수에즈 운하가 독일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가 독일 것이 됩니다. 영국은 석유 공급이 끊기고 독일은 무제한으로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알라메인에서 롬멜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독일의 북아프리카 진출은 완전히 막혔고 중동의 석유는 연합국의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몽고메리가 그렇게 잘 싸웠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잘한 겁니다. 여기서 막았고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독일이 석유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여기서 뚫렸으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 히틀러는 전쟁 내내 석유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그라드 자체가 목표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틀러의 진짜 목표는 그 너머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의 유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에서도 롬멜이 진격한 이유는 석유였습니다. 만약 독일이 중동의 석유를 확보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석유는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도 석유였습니다. 1908년에 영국이 이란에서 발견한 석유 덕분에 영국은 전쟁을 끝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석유가 부족해서 나중에 합성 석유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똑같았죠. 석유가 없으니까 합성 석유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합성 석유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도자들이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생각했죠.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영국은 유대인을 지원하고 독일은 유대인을 박해한다. 그렇다면 독일이 우리 편 아닌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 메인 캠프프를 아랍어로 나의 지하드, 마이 지하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편을 들었던 것이죠.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는 팔레스타인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영국과 달라. 너희 나라 독립시켜줄게.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독립하는 거야. 영국도 똑같이 양면 전술을 썼습니다.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에게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시에 아랍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했죠. 유럽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쟤네랑 달라. 하지만 막상 보면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던 것이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너희는 나치 편들지 않았냐? 라는 비난을 받죠. 하지만 핀란드도 독일 편을 들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끼리는 다 퉁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워낙 오래 싸워서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더 예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중동 전선이 왜 잊혀졌을까요? 첫째, 큰 전투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총력전을 벌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에게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석유가 있는 고지니까 절대 놓칠 수 없었죠. 그래서 메인 전선처럼 철저하게 막아냈습니다. 셋째, 독일도 충분한 역량이 없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과 싸우고 서부 전선에서는 연합군과 싸우는데 중동까지 공격할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중동은 큰 전투 없이 영국의 통제하에 있었고 역사책에서는 잊혀진 전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독일이 중동을 차지했다면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속 숨겨진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전쟁과 보물의 이야기. 나치의 문화재 약탈, 사라진 호박빵, 그리고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약탈의 현실. 우리는 전쟁을 영웅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둘째, 다리의 전략적 중요성. 고대 로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다리는 항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주도권을 잡는 자가 다리를 차지하고 다리를 차지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중동 전선. 태평양과 유럽만 생각하지만 중동에서도 치열한 석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 다리, 항구 같은 인프라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둘째, 주도권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주도권을 잃으면 집니다. 손잡병법에서 말한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알렉산더가 사용한 전략이 고구려에서 사용되고 로마의 전술이 현대전에서도 사용됩니다. 전술 교과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넷째, 전쟁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만 생각하지만 약탈, 민간인 피해, 문화재 파괴 등 전쟁의 어두운 면도 알아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된 것은 러시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죠. 태평양에서 벌어진 전쟁도 결국 유럽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입은 태평양 전쟁도 결국 서부 전선과 중동 전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역시나 역사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전쟁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